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살기 위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했어요.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나름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고 저 또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벌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또 다른 재능이 있었죠. 물론 제가 직접 정보를 모으지 않고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으니 인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순전히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줄줄이 성공했어요. 한 번은 따져보니 가치가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12억 정도를 투자했으니 순수익은 18억 정도 되겠네요. 솔직히 뼈를 갈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비하면 너무 쉽게 큰 돈을 얻은 거였어요. 물론 기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재앙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이후로 잘 지내던 시댁과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지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28에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한 저는 죽어라 일만 하는 일중독자로 살다가 36에 겨우 결혼하게 되어요. 사장님은 결혼 생각 없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다만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를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아서 그런 거였죠. 그런 저에게 언젠가 타일 회사 사장님이 선을 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우리 회사 다니는 총각인데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한번 만나볼래? 사장님 회사 직원이면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 저랑 손보려고 할까요? 왜? 윤 사장이 뭐 어때서? 저 일할 때 좀 차갑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 싫어할 텐데. 일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뭐. 일할 땐 다른 사람들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평소에는 윤 사장도 얼마나 여성스러운데. 꼼꼼하고 섬세하고. 내가 보니까 둘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요? 나랑 잘 다니는 승준이 알지? 얼굴 기억하려나? 왜 말 없고 키 큰 놈 하나 있잖아. 아, 그 일 잘하시는 분이요? 그분 미혼이었어요? 나는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미혼이야. 결혼은 무슨. 연애하는 것도 못 봤다. 그래도 애가 참 착하고 성실해. 내가 봤을 땐 윤 사장처럼 일하다 보니까 결혼 시기도 놓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안 그래? 저도 알죠. 매번 일하실 때 보면 사장님 말대로 묵묵하게 할 일 다 하고 꼼꼼하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한 것 중에 수정해달라고 전화 온 것 없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네요. 그거 만나보면 알겠지? 그럼 오케이 한 거다?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어때? 그렇게 저는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8살이나 연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여서 신뢰가 될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니 허허 웃더라고요. 그리고 타일 회사 사장님의 말처럼 저희는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급하게 결혼식을 한 건 일단 서로 나이가 많아서였어요. 그리고 서로 충분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니 시간이 아까웠죠. 그리고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입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결혼식이 사실 둘의 일이라기보다는 가족끼리의 행사, 어른들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없거든요. 더 확실히는 가족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의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어요. 불행한 사고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삼촌네에서 살았어요. 삼촌은 결혼을 해 두 딸이 있었어요. 삼촌네의 방이 부족해 두 딸이 같은 방을 쓰고 제가 가장 작은 방에서 지냈죠. 삼촌의 두 딸들은 그래서 저를 미워했어요.
그 방이 제 방이긴 했지만 사실 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딸은 시도 때도 없이 노크도 하지 않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네 방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정말 네 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네 허락받고 여기 들어와야 해? 여기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방이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언니랑 같이 쓰고 있는데 뭐? 무슨 일이냐고? 미안해.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긴 우리 집이야. 너는 여기서 손님도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불청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방 문을 열어서 뭘 가져가든 신경 쓰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한여름에 솔나루를 가져가서 뭐하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해? 그렇게 눈치를 준 거죠. 그리고 그건 숙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숙모도 저를 불청객, 객식구로 생각했죠. 숙모는 한 번도 저보고 밥 먹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눈치껏 움직여야 했죠. 그리고 숙모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삼촌은요, 저를 일꾼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어릴 땐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현장에 저를 불렀어요. 삼촌이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했거든요. 자기 딸들은 공부를 시켜서 결국 교사, 간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은 저를 현장에서 일을 배우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청소와 자재운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를 바르고 타일을 붙이고 벽지를 붙이는 일을 배웠죠. 물론 넓게 보면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어린애를, 그것도 여자애를 어떻게 현장에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것도 남들은 다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하면서요. 저는 그 당시에 삼촌이며 삼촌 식구들이 정말 미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출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는 친척이 삼촌 말고는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어른이 되면 나가자, 돈을 벌어서 나가자, 수도 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쉽게 모이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독립할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해요. 삼촌이 리모델링한 집에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에게 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시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가 아직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네, 당연히 보수해드려야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네? 환불을 해달라고요? 아, 그건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수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고아라 어릴 때 부모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저는 삼촌이 제 탓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령 그게 저 때문이더라도 제가 고아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삼촌에게 따졌죠. 삼촌,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거 다른 삼촌이 한 거잖아요. 저는 그날 벽지 안 붙였어요. 타일했다고요. 벽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왜 제 탓을 해요? 원래 어린애가 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야. 처세술이라는 것도 모르니? 배운 게 없으니 그런 것도 모르지. 제가 왜 배운 게 없는데요. 삼촌 때문이잖아요. 삼촌이 학교 자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멍청한 건 삼촌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너 버리고 죽은 네 부모 탓이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엄마이기도 하지만 삼촌한테 누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고아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예요? 어디서 이렇게 버럭버럭 말댔고야. 이제껏 키워줬더니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키워주는 애는 무슨. 삼촌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제껏 일한 거 월급도 제대로 안 줬잖아요. 제가 어리다고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요? 그런 뒤에 저는 삼촌네에서 나와 기숙사가 있는
리모델링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죠. 그리고 독립했어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저의 가정사예요. 그 사연을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처음이었죠. 남편은 혼자 살면서 가족이라는 사람에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죠.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은 계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남편이 도망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며 잘 컸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컸네. 이제부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렴.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결혼하는 걸 삼촌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삼촌에게 결혼 소식을 말하기를 바랐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11년 만에 삼촌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결혼하게 돼서 연락드려요. 결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네.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한다니? 이거 나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뭐야? 와서 축의금이라도 내라 이거냐?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가족의 도리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족은 무슨. 네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나가선 안 되지. 이제 와서 가족이고 자식고 할 것 없다. 알아서 살아라. 난 안 간다. 그래도 뭐 결혼한다니 축하한다. 뭘 기대한 건 아니어서 상처받지 않았지만 그냥 속이 좀 허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시부모님에게 알리고 소소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입을 덜어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남편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 새로운 가족인 시댁과 가까워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 사는 바로 옆동에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특히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주부로 있으면서 바깥 활동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로 시어머니와 함께 출근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현장도 나가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뭔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결정에 무척 좋아하고 고마워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특히나 시어머니와 부쩍 친해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절친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은 당연히 모녀 사이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을 할 시간에 제 사무실로 와서 제가 퇴근을 하면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보고 쉬는 날에는 브런치 카페를 가기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미용실로 옮기기도 했죠. 물론 고된 업무에 때로는 그저 쉬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값진 걸 얻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와의 애틋하고 특별한 관계를 얻었죠. 게다가 저희 부부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나이를 탓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가야, 그럴 필요 없어.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란다.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둘이 알콩달콩 살아라. 노력하지 마. 그래도 돼. 그래도 어머님한테 예쁜 손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그게 왜 나한테 죄송한 일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네가 제일 아쉽지. 그건 승준이도 아니고 네가 제일 아쉬운 일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마음 편안히 먹으렴.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승준 씨 회사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와이프 밑에서 일한다는 거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같고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 안 그래도 폐업한다는 이야기 들었다. 나야 네가 우리 승준이 써주면 고맙지. 근데 걔가 그래? 자존심 상한다고. 그럼 내가 혼내줄게. 와이프가 능력 있어서 겨우 실업자 면했으면 좋아할 일이지. 나는 적극 찬성이다. 아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회사에서 일하도록 설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요. 저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땅이라니까. 그 아파트가 적어도 2배는 오를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요.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에이, 윤 사장. 생각보다 배포가 없네. 요즘 세상에 마냥 일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마 그 정도 여유는 없는 거야?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사장님도 참 우리 며느리가 그런 여유가 없긴요. 있고도 남죠. 단지 우리 며느리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색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해보지 않은 분야에는 망설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가야, 나도 그 아파트는 좋다고 들어봤다. 2배는 무슨 3배, 4배는 넘게 오른다더라. 너 그 정도 여유는 되잖니?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응원에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대출은 받지 않았고 제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3배가 뛰었죠. 저는 그 돈으로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SUV 차를 선물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샤넬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50평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그런 뒤에 또 부동산 정보를 알게 되어서 몇 번 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공했죠. 다들 저보고 부동산의 신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음에 투자할 때는 자기 명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더라고.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는데 세금이 한두 푼이니? 어떻게든 줄여봐야지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투자할 때는 내 명의로 하렴. 뭐 네 시아버지나 우리 아들 명의로 해도 좋고 우리가 가족 아니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일단 제 명의로 할게요. 명의 빌려서 하기 죄송스럽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할 생각 없어요. 얘는 넌 부동산 신예라니까. 네가 투자한 부동산 중에 가치가 떨어진 데가 하나라도 있니? 다 배로 불려서 이득만 받지. 크게 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부자가 될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정 회사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대출도 받으마. 어차피 이득 보면 바로 상환하면 되잖아. 큰 돈 벌기 위해선 그만큼 큰 용기도 필요한 거야.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의 배포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합심해 저희 부동산 투자를 도왔어요. 모두 억 단위의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보고 대출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명의만 우리 명의지 네 재산이잖니.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큰 돈을 대출받았는데 다 너를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투자가 성공할 때까지는 네가 대출을 갚아야지. 그럼 이득도 제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몇 배가 되어도 상관 안 하실 거죠? 어머, 얘는 당연하지. 우리는 세금 때문에 네가 내 세금을 걱정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야. 다 네 재산이지. 그걸 파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다 내 선택이고 결정이야. 그래서 일단 제가 700만 원 정도 되는 대출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는 또 성공했고 가치가 30억이나 되었죠. 12억 투자했으니 순수 이익만 18억이 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그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출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모두 팔고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자 말리더라고요. 여기서 더 오를지도 몰라. 지금 파는 건 너무 성급해.
그래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앞으로 30억은 무슨 40억, 60억이 될지도 모르잖니? 저는 700만 원이나 되는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팔고 대출을 상환하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강력한 반대에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이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거 다 팔았는데 몰랐어요? 그걸 전부 다 팔았다고요? 맞아요.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했어요? 아주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며느리 덕에 부자 됐다고요.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 봤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내가 아주 지치더라니까. 저는 믿지 못해서 서류를 떼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안 판 척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대출을 계속 갚게 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티가 났어요. 30억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죠. 시아버지가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외제차로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인에게 들으니 남편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 건물에 세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실을 모조리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른 의뢰인이 또 부동산 정보를 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정보를 듣고 흘리자 한 소리 했어요. 이번에 투자 안 할 거야? 그 땅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땅이라던데 아깝지 않니? 저 이제 돈 없어요. 매달 대출금만 7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들어요. 이제 투자하려면 내 앞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떡해? 내가 말했지? 크게 보라고, 넓게 보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부동산 운이 따라주는 애야. 이번에도 분명 잘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대출이야 받으면 되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자꾸 말했어요. 그러다 말싸움으로 번졌죠. 어머님, 더는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대출 더 받으면 한 달에 대출금만 1,000만 원이 된다고요. 그걸 다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1,000만 원이면 적지. 그 이상의 가치를 내는 일인데. 너 정말 그때 그 사장 말처럼 배포가 작구나? 네가 이런 애인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런 말 하셔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너도 참 속도 좁다.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리고 자꾸 대출금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대출 쓴 거 아니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차피 네 재산이라니까? 제 재산은 뭐가 제 재산이에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심지어 저희 남편도 다 부동산 팔았잖아요. 다 팔고 30억 꿀꺽 하셨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요. 갑자기 둘 다 일 그만두고 탱자탱자 노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뒷조사라도 했어? 너 무서운 애구나. 뒷조사라. 그렇게 티가 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억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좋을 대로 샀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는 다 제 재산이라고 제 뜻대로 할 거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이라고 믿고 지낸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 제가 지금 무슨 기분이겠냐고요. 이제 대출금도 다 알아서 갚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갚아야지.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어머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표독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냐고요. 절 딸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인가요? 아가야, 잘 생각해봐라. 내가 투자하라고 해서 대박난 거잖아. 너 투자 망설일 때 하라고 한 사람은 나다. 그럼 나한테도 일부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것들 이제 오르지도 못해. 거기서 끝이라고. 그러니까 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잘 판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자기들이 갖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는 식이잖아요. 어쩜 이래요? 어쩜 이렇게 굴어요? 너 슬슬 무례해지는구나?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이제껏 네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 청소, 식사 준비 그런 거 제대로 한 적이 있니? 너 전업주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500만 원이야. 무려 500만 원이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껏 내가 집안일 해준 값 받을 거다. 제가 그래서 생활비 드렸잖아요. 생활비는 생활비지. 생활비 따로, 내 노동값 따로, 용돈 따로 줬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러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다들 내가 사장 며느리한테 그 돈 받는다고 하면 웃는다. 그것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너 인색하단다. 그래도 나는 우리 며느리라고 앞에서 감싸고 그랬어. 아까 네가 무슨 기분이겠냐고 그랬지? 그럼 지금 내 기분은 어떻겠니?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다.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굴 거면 이혼해라. 그래, 이혼해라. 넌 이제 필요 없어. 꺼져라. 30억이나 있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내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거면 충분하다. 대신 대출금은 네가 갚아야 한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건 너 때문에 쓴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 문홀리에 기가 찼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 내가 부동산 투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사실 나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부동산 팔고 30억 꿀꺽 간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묻지 마. 알아서 좋을 것 없으니까. 내가 상의하고 싶은 건 이혼에 대한 거야. 남편은 한참이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뭐? 당신도 30억 벌었으니 이혼해도 되겠다 이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엄마랑 네가 그런 말다툼을 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못 버려. 자식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말대로 대출금은 네가 갚는 게 맞아. 너 때문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진작 사업 자금해서 줬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그랬어야지. 그러든 저러든 내 돈으로 투자해서 이득은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그렇게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는 집에서 짐을 싸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오피스텔을 계약해 들어갔죠. 저에겐 친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자동이체될 대출금을 시초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승준 씨 부인 되십니까?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가죠. 은행 직원의 신고로 남편분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부분이 여럿 있어서요. 은행이요? 신고는 또 뭐고요? 남편분이 김지영 씨 본인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김지영 씨와 다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놀라서 한 걸음에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에서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사양하지 않고 시켜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거든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로 돈도 두둑하게 벌어서 아주 부자예요. 지금이라도 인원수대로 시킬래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고생하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만 먹으니까 미안하네요. 그런데 우리 꼭 영화 주인공 같네요.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꼭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악의무리 같네. 그쵸, 아빠? 국밥도 진짜 맛있네요.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근처에 있는 경찰에게 유치장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긴 왜? 나 이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한 번만 열어봐요. 안에 들어가면 무슨 기분인지 느껴보게. 정말 꼭 영화 세트장 같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아이 참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내가 경찰서는 처음이라서 그래요. 신기한 게 참 많네요. 여보, 이것 봐. 여기 총도 있어. 이건 쌍줄곤인가? 와, 맞으면 정말 아프겠다. 아빠, 한번 휘둘러봐요, 영화처럼. 아, 그래 볼까? 너 저기 가서 멋지게 동영상 찍어봐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 혐의 벗은 거 아닙니다. 명의도용은 사기죄예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머 무서운 말을 하시네. 그런데 몇 번이고 말했지만 우리는 다 합의된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너무 바빠서 대출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대신 좀 신청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없었습니까? 그거야 우린 대출할 때 그게 필요한 줄 몰랐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걔 도장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걔랑 살부비고 사는 남편인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안 그래요? 빚줄이어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필요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영 말이 안 통하시네요. 말이 안 통하기는 경찰관님이 더 말이 안 통하네요. 아무튼 우리 며느리 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온다고 했죠? 우리 살려주려고 아마 발에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님들도 부동산 투자하시나? 공무원 월급 짜다던데 하죠? 어디 좋은 매물 있습니까? 우리도 부동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 거래한 부동산이더라고요. 저는 잠깐 경찰서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윤 사장,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윤 사장 시댁에서 연락 온 거 없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방금 우리 부동산에 와서는 요새 좋은 매물이 있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몇 군데 알려줬거든요. 근데 바로 계약하겠다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자기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올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은 크게 있죠. 지금 시댁 식구들 다 경찰서에 있어요. 조사받는 중이에요.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은행 직원이 신고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 그럼 그게 소문이 아닌가 보다. 네?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이제 시댁도 못 믿겠어요. 소문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저번에 윤 사장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 명의 아파트, 땅들 팔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합치면 한 30억 되지? 그런데 그거 다 날렸대. 내가 들은 건 사기당했다고 하던데요. 좋은 땅이라고 투자하라고 해놓고 돈 들고 날라버린 거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급해 보이더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들한테만 팔라고 협박하는데 나 좀 무섭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지. 사장님 말대로 나쁜 놈들이 세상에 참 많네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리고 윤 사장,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던데. 뭘요? 중과세율. 그거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부터 적용되는 거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말이야. 뭐 한 채 차이지만 완화되었거든 많이. 제가 부동산 투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지. 자기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한 거야? 정말 운이 좋았네. 아, 아니지. 그 30억 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날렸으니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아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 간의 일이라고 법이 봐주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법의 재판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과의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우스운 꼴을 보고 말았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신입 경찰 한 분이 시댁 식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유치장에 갇혀서 부의질을 하질 않나.
죄인처럼 슬픈 표정을 짓질 않나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리 며느리가 왔다며 유치장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치장 문이 열리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나머지 식구들이 당황했어요. 어머, 이게 안 열리네? 여기요, 이것 좀 열어줘요. 시댁 식구들이 열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했어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죠. 그러자 경찰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했죠. 아가야, 이것 좀 열어봐라. 이러다 네 엄마 여기서 갇히겠다. 그냥 거기 계세요. 어차피 들어가실 건데 좀 일찍 들어가면 뭐 어때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우리 구해주지 않을 거냐? 구해주다뇨? 제가 왜요? 왜냐니?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어머님이.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자기들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 투자하라고 해놓고 대출금은 나보고 갚으라고 하질 않나. 나 몰래 부동산 모조리 팔아서 30억 낼름 주머니에 챙기질 않나. 게다가 방금 들어보니 사기당했다면서요. 사기당해서 30억이고 뭐고 이제 다 없다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뭐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고 악의적이에요? 어머, 얘 하는 말 좀 봐. 내가 그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체 문자가 날아와서 무시하고 너한테 기회를 줬더니 결국 넌 석 달 동안 우리 대출금 내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이체. 그놈의 이체. 연체 이자까진 생기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30억 중에 10원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구경도 못 했다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저를 위해서 명의 빌려준 게 아닌 거죠. 중과세율도 그렇고 어머님이 말한 거랑 다르던데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죠. 처음부터 이득 보면 낼름 가로챌 생각이었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에요? 정말 저를 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딸은 무슨 딸이야.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일 뿐이다. 내가 딸이 없으면 몰라. 두 눈 부릅뜨고 곁에 있는 내 딸이 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딸이냐? 그래도 내가 부모 없는 널 데려와 사람으로 만들어줬더니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이 들이는 게 아닌데 내가 너를 한참이나 잘못 봤나 보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근본이 없다는 소리를 듣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부러 그런 가시도치 말하는 건가요? 너희 삼촌도 오죽괴로웠겠니? 너는 아직 엄마가 안 되어봐서 몰라. 남의 자식 하나 키우느니 내 자식 10명 키우는 게 낫지. 그렇게 키워주고 네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삼촌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우 그만하자.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문이나 열어. 열라니까. 저는 이 관계가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회복하기에는 글렀다고 느꼈죠. 그래서 무척 슬프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책에서 읽었어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건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셨죠? 명의도용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저 몰래 명의도용을 진행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을 벌주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족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진 않겠죠. 경찰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니? 네, 이혼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30억 벌었으니 이제 꺼지라고. 꺼져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꺼지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적어도 귀하게 큰 아드님만은 깜빵에 넣을 테니까요.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때까진 절대 이혼 허락 못한다. 어딜 감히?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겠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싼 똥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이게 다 어머님이 댁들이 싼 똥이잖아요. 제가 왜, 무슨 이유로 댁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죠? 그리고 어머님이 뭔데 저희 부부가 이혼하는 걸 반대하죠? 무슨 권리로요?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요? 아, 소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불리할 텐데 괜찮겠어요? 불리하긴 뭐가 불리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소송하자. 이혼 소송해. 그래요, 이혼 소송해요. 저도 이런 가족과 사느니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참 슬프네요. 결혼 초엔 스스로 결혼 잘했다고, 좋은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이것도 제 복이죠. 댁들 같은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죠. 그러니 저는 이 복을 차려고요. 정말 세게 찰 거예요. 많이 아플 거니까 각오하시고 법원에서 뵐게요. 남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번 남편을 따라다녔고 저와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출이나 상환하라며 협박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설이 난무한 문자를 보내며 저를 저주했죠.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정리했죠. 재판과 이혼 소송이 끝나갈 즈음엔 이미 저에게 그 사람들은 남이었고,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값에 벌을 받게 하기 위해 상당히 큰 돈을 들이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어요. 위자료도 남편이 아닌 제가 받게 되었죠. 저는 승리했어요. 판결이 난 뒤에 시어머니는 법정에 떠나가라 통곡을 했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법원 밖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울어서 붓고 새빨개진 눈을 한 채로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독한 기집애, 네 남편을 기어이 감옥에 밀어넣으니 좋으니? 좋냔 말이야. 네, 좋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효심이 깊어서 자기 부모님은 감옥에 안 보냈네요.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런 것 보면 어머님은 모성애가 없나 봐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래도 판결받은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그동안 산 정이 있잖아요. 그 돈은 아들 옥바라지 하는데 보태세요. 그렇게 말한 뒤에 뒤돌아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청이 좋은 것 보니 오래 살 것 같아요. 물론 빚과 함께요. 빚과 함께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는 저를 걷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지막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단 꿈을 꿨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저에게도 언젠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대한민국이 정치 이슈로 한참 사회가 들썩이지만 정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부가 정치판에 기웃거렸다가 선거에 떨어져서 시댁이 풍비박산 났더랬죠. 선거 한번 치니까 한마디로 개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해야 하나 봐요. 우리 시부는 시모 처갓돈만 믿고 도전해 본 거였어요. 시부는 가난한 집 장손이었고 시모는 그래도 좀 사는 집 딸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모는 교사 생활을 계속했었기에 월급이며 은퇴 후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는 상태였죠. 시부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 선거에 당선이 되어 정치인이 되었다면 참 잘했을 양반인데 그 운은 없었나 봐요. 전 엄마 아빠 존재를 아예 모른 채로 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쭉 고아원에서 자라왔죠. 시댁 식구들이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 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신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던 고아원이었는데 뭐 다들 한 20분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부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을 투자하여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 가더군요. 그때 시부와 큰아들은 굳은 일도 열심히 하고 시모와 작은아들은 한 척만 하고 마당 벤치에서 노가리나 까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알아봤죠. 원래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남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귀찮아하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시모와 작은아들의 인성은 불보듯 뻔하죠 뭐.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는 시부와 큰아들은 참 진실돼 보였어요. 고아원에 사는 입장으로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부는 고아원 고등학교 방의 방장을 맡았던 제게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줬어요. 제게 시부는 키다리 아저씨나 다름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존경하는 분이었기에 정말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결혼 후 세월이 흘러 시부가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할 때도 다 치워드렸어요. 자식들이나 동서, 시모조차 더럽고 힘든 뒷바라지 안 하려 할 때 제가 나서서 내 아버지처럼 수발 다 들었어요. 시모나 동서, 시동생은 정말 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고 가족인데도 그냥 외면해버리더군요. 특히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시모는 결혼 생활 중에도 절 싫어했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라면서 말이죠. 국문학과 석박사 출신으로 대학 강사를 띄고 있던 동서만 예뻐하더군요. 아직 시간 강사에 불과하고 교수가 될 길은 요원한 동서였지만 우리 강교수 하면서 호칭에 꼭 교수자를 붙이더라고요. 원래부터도 싸가지가 바가지였던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예쁨에 더욱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형님인 저를 버러지 취급했어요. 우리는 시부와 시모의 뜻대로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동서네와 모두 함께 살았거든요. 지금은 모두 분가하여 각자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땐 진짜 그 집이 너무 싫었죠. 시장 보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냥 발길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 집에서는 마치 계급이 제인 것 마냥 저를 하층민 취급했어요. 친절했던 시부와 남편만 믿고 그나마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태도가 그래도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포인트로 인해 바뀌더군요. 그게 어떤 포인트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려 해요.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 뿐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발자취 모두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매우 부유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은 바로 내 친엄마 아빠를 찾는 일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혈육 말이죠. 그런데 고아원에 정식으로 맡겨진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날 사과 상자 안에 이불로 꽁꽁 싸매져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서류도 없고 심지어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저 고아원에 버려진 날을 생일로 정해서 아직도 가족들과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내 가슴에선 피눈물이 흘러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었으며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 한 장이라도 포대기 속에 넣어서 버려졌다면 그 사진을 보물처럼 여기며 상상이라도 해볼 텐데 아직까지 제가 성숙하지 않나 봐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전혀 원망스러운 내색을 안 하고 잘해드릴 자신 있는데 너무 절실하네요. 고아원 동기 중 한 명도 친부모님을 찾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니 나도 언젠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께서 제게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생계를 신경 쓰지 않고 부모 찾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건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제가 더 이상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됐고 심지어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까지 덩달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살면서 돈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고아원에서도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고아원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게요. 그날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어떤 분이 오셨다기에 또 사진만 찍고 가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다르더군요. 무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여 온갖 굳은 일을 묵묵히 다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제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경주 맞지? 저번에 왔을 때도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치 엄마처럼 살뜰히 챙기더니 오늘도 열심히구나. 내가 다 고맙구나. 몇 살이니? 칭찬 감사합니다, 아저씨. 전 고1이에요. 다들 엄마가 없고 선생님은 늘 바쁘시니 웬만하면 제가 친구들 다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아, 고1이야? 저기 저쪽에서 사과 갖고 있는 남자아이 보이지? 저 친구가 내 큰아들인데 경주랑 동갑이구나. 이름은 박수찬이야. 가서 우리 수찬이 좀 도와주겠니? 앞으로 여기 봉사활동 가끔 올 텐데 서로 친해지면 좋지 뭐. 저는 아저씨 말대로 박수찬이라는 아저씨 큰아들을 돕기 위해 조리실로 왔어요. 수찬이는 제게 존댓말을 쓰더군요. 사과 깎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야, 진짜 예쁘게 잘 깎으시네요. 워낙 많은 양이라 저 혼자는 힘들었는데. 수찬이는 아저씨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심지어 너털웃음 짓는 것도 비슷했어요. 난 김경주라고 해. 수찬이 너도 고1이라며. 너희 아버지한테 들었어. 서로 동갑끼리 존댓말하지 말고 말 놓자. 앞으로도 가끔 올 거라며? 여긴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많이 도와줄게. 고아원 봉사활동이 너무 힘들면 계속 안 올까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주 널 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던 수찬이는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봉사활동을 꼬박꼬박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었는데 수찬이의 엄마와 남동생은 영 아니올시다였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모습은 여타 다른 봉사자들과 다름없었는데 거기에 더해 고아원 아이들을 버러지 취급했어요. 아, 고아원 냄새. 이거 비싼 옷인데 내 옷에 냄새 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짜증나.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런 데 오지도 않는 건데. 야, 너 머리 나한테 기대지 마렴. 네 머리에 이 있는 거 아니야? 옮으면 어떡해? 머리 저리 치우라고. 전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생을 거지 취급하며 저딴 식으로 말하던 수찬이 엄마를 두고만 볼 순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은 내 친가족,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줌마, 여기 오기 싫으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괜히 억지로 와서는 하기 싫은 봉사활동 하는 척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가려고 그러죠? 왜 가만히 있는 내 동생 건드려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아줌마도 왕비가 아니고요. 뭐?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역시 애미애비 없는 티를 팍팍 내는구만.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뭐 여기가 인간 사육장이나 다름없지.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겠어. 아, 무식한 거 상대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너 꺼져. 아줌마나 꺼져요. 여기가 무슨 동문원인 줄 알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전 끝까지 눈을 희번뜩거리며 바른 말을 해댔어요. 그 아줌마는 제게 손찌검까지 하려 팔을 높이 들었고 그 순간 수찬이와 수찬이 아빠가 와서 둘을 뜯어 말렸어요. 아우, 수찬 엄마, 얼른 집에 갑시다. 당신 같은 여편네한테 무슨 봉사활동을 기대하겠어? 자자, 내 평판 안 좋아지기 전에 얼른 핸드백 들고 가자고. 수찬이와 수찬이 아빠는 그 후로 고아원에 발길을 끊었어요.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수찬이 아빠가 벌써 몇 번째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쌩하니 가버리던 다른 정치 지망생들과는 달랐는데 내심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수찬이도 가끔 보고 싶더군요.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으니 서서히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해서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상 고아원을 떠나려니 두렵기까지 하고 잠이 안 오더군요. 다른 고3들은 수능 걱정과 대학 걱정을 했겠지만 전 일단 숙식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딱 그 찰나에 고아원 원장님께서 독립하는 고3 학생들 셋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 박지영님이라고 알지? 1, 2년 전에 봉사활동 오셔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주셨던 분 말이야. 그분이 이번에 독립해야 하는 고3 학생들 3명한테 나눠주라며 9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 그분이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셔서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줄 테니 고시원 보증금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아. 아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해. 저 또한 자립지원금에 300만 원을 더 받고는 진짜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전화번호를 물어 아저씨 댁에 전화를 드리는데 수찬이가 받더군요. 너 경주 맞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정말 오랜만이야. 나한테 전화한 거지. 내가 수능 끝나고 꼭 한번 고아원으로 찾아갈게. 너무 보고 싶었어, 경주야. 아, 실은 너희 아버지가 이번에 독립해서 나가야 하는 친구들 3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 나 포함해서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려 전화한 거야. 잘 지내지? 수능 준비로 인해 바쁘겠구나.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 꼭 잘 보길 바래. 하고는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옆에서 수찬이 엄마가 전화기를 확 낚아채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예전에 고아원에서 나한테 덤빈 그 기집애니? 너 우리 집에 왜 전화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젠 우리 큰아들 꼬시라고 전화한 거야? 우리 수찬이 수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괜시리 마음 흔들어 놓지 마라. 넌 돈 없어서 수능도 못 보지? 이런 쓸데없는 전화할 시간에 나가서 돈 한 푼이라도 벌으란 말이야. 거지 같은 것.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 수찬이를 꼬시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수찬이 아빠에게 감사히 인사를 전하려던 건데 된 돈 욕만 듣고 끊으니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 나도 그 아줌마한테 욕 한 바가지를 퍼부을까도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이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나 대신 날 위해 싸워줄 가족 한 명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밤 참으로 서럽게 울었네요. 그렇게 또 5, 6년이 지나고 전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돈이 꽤 쌓이더군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알바를 3, 4개씩 하다 보니 7천만 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 잔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죠. 그 통장이 내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남자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제 키가 169에 몸무게가 49kg이었으니 외모 보고 예쁘다며 남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단골도 많아지고 매출도 늘어나자 가게 주인이 시급도 올려줘서 기쁜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하루는 누가 옷 정리하는 제 팔을 꽉 붙잡더군요. 경주야, 경주 맞지? 널 찾으라고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고아원에서도 이제 너의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고 하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우리 집 아직 집 전화 있는데 전화 좀 해주지 그랬어. 네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남자는 바로 수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남자다워졌더군요. 수찬이는 거의 울먹이며 절 보고 반가워했어요. 수찬아, 정말 반갑다. 그때 너희 어머니께 한 소리 듣고는 무서워서 전화 못하겠더라고. 이제 대학 졸업했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기억만 한 줄 알아? 널 너무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 나누고 또 안고 싶었어. 에이, 다시 너와 헤어지게 될까봐 그냥 여기서 말해야겠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 그동안 나 사는 것도 바쁘고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지만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어서 핸드폰 번호 알려줘. 끝까지 널 놓지 않을 거야. 5, 6년 만에 처음 만나서 제 팔을 부여잡고는 대뜸 사랑 고백을 하는 수찬이가 귀여웠어요. 옛날 그 순수한 마음이 여전하구나 싶었죠. 뭐 그날부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성인이었기에 더 이상 수찬이 부모님 간섭 안 받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다소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우린 서로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남친 집안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더군요. 우리 아빠는 그 후로도 정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셨지. 그렇게 선거판에 쓴 돈만 수십억이야. 그래도 좀 잘 살던 외갓집에서 끌어오던 돈도 다 떨어지고 교사인 우리 엄마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어. 나와 내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고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남동생은 대기업 쪽 취업을 생각하는 것 같아. 집에 대출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거 갚으려면 몇십 년도 더 걸릴 것 같아. 참으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경주 널 만나게 되니 마치 한 줄기 빛을 얻은 느낌이야. 넌 아마도 나보다 더욱 힘들게 살아왔겠지? 경주야, 우리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내가 공무원 합격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널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웃기지만 고3 때 널 보는 순간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진짜 우습지? 지금은 너나 내 처지나 돈 없기로는 마찬가지이니 우리 엄마 아빠도 반대 못 하실 거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사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조금 당황했지만 남친은 그만큼 비장했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웃을 수도 없었고 그저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남친은 전부터 준비해오던 9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딱 3달 뒤 전 덜컥 혼전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 27세였는데 뭐 엄청 빠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남친 집안에 우리 교제마저도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엄청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남친은 제 임신 사실에 행복해하며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다고 하더군요. 걱정 마, 경주야. 내가 임신 사실까지 다 말해놨어. 우리 가족들 모두 축복해 줄 거야. 그 말만 믿고는 남친 집의 가족들을 찾아뵈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대뜸 남친 엄마가 제게 굵은 소금을 뿌려댔어요. 신발장에서부터 말이죠. 야, 너 고아 주제에 우리 수찬이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결혼 얘기며 임신 얘기까지 나오게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임신 공격하면 다야? 뱃속에 애가 우리 수찬이인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다른 놈이면 어쩌려고 배부터 들이밀고 우리 집 들어오는 건데? 아,
열받아.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친 엄마는 남친과 남친 아빠에 의해 안방으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열받는 건 바로 굵은 소금 그릇을 들고 있던 남친의 남동생이었어요. 참네,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으로 남자를 꼬시다니. 술집에서 일하다가 온 꽃뱀 아닌가 몰라? 굵은 소금을 머리카락에서 털어내고 있던 저는 남친 남동생의 면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이, 수찬씨 동생 박수철 씨 맞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실컷좋건 난 이 집안 큰 며느리로 들어올 거야. 초면에 형수될 사람한테 말이 좀 심하네? 얘를 밥 말아먹었나? 꽃뱀? 내 시동생 될 사람이라 참고 있는 거지. 밖에서 만났으면 넌 되졌어. 제가 눈에 살기를 띠며 말하자 남친의 남동생은 슬금슬금 집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친과 남친 아빠가 나와서 사과하며 절 반겨줬어요. 경주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래, 뱃속에 내 손주도 있다고? 넌 이제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다. 우리 마누라가 방금 한 짓은 용서해다오. 집은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와서 소파에 편히 앉으렴. 상견례 아닌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예비 시모가 날 싫어하건 말건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 저는 남친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아주 큰 각오를 하고는 시댁에 입성했어요. 시모는 결혼식도 안 치러주더군요. 야, 너 그렇게 배불러서 무슨 웨딩드레스가 맞겠냐? 난 부끄러워서 결혼식에 누구 초대도 못하겠으니 화려한 결혼식이며 드레스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 아, 그동안 내가 뿌리고 다닌 축의금만 날린 거지 뭐. 집안에 고아 출신의 화상 하나가 들어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고졸이라니. 아, 내 팔자야. 이토록 초반부터 구박을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차피 평생 내 가족이 되어 같이 살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고아로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사람의 정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따로 살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시부가 하란 대로 합가를 택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딸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야간 편의점 알바도 병행해야 했어요. 남편 공무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고 시댁 어른들도 빚 갚기에 바빴거든요. 시모와 시동생의 구박 속에서도 시부와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줬고 내 편이 돼줬기에 숨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가시 갔던 시동생은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고 바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더군요. 그 여자는 뱁새 눈에 아주 인상이 안 좋았어요. 국문학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까지 밟았다던데 아직 시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동서가 고학력자라며 너무 좋아했어요. 동서를 강교수 하며 예뻐했죠.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강교수가 스몰 웨딩을 한단다. 요즘 그게 유행이라며? 그쪽 집안이 나와 같이 학교 교사 집안이래. 참으로 격조 있는 사도를 만나서 다행이야. 큰아들 결혼할 땐 웬 근본 없는 꽃뱀 같은 애가 애까지 배워와서 결혼식도 못 치르고 아주 내 사회적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는 그날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라. 다들 배운 사람들만 있는데 큰 며느리가 고아원 출신이 어쩌니 말 도는 거 원치 않는다. 잘 됐네. 가족들 없을 때 문 활짝 열고 대청소나 하고 있어. 어머니, 저도 그런 자리 안 가면 편해요. 근데 이유가 너무 기가 차고 웃기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무슨 귀족 출신인 줄 알겠어요. 지금 시댁에 대출이 대체 얼마나 있나요? 빚 많은 것도 그쪽 사돈댁에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참네. 좋아요. 그럼 그날 남편한테 아기 맡기고 전 하루 여행이나 다녀올게요. 아니, 그 다음 날도 쭉 연휴이니 아예 3박 4일 저 혼자 여행 다녀올 테니 어머님이 밥 차리고 청소하고 다 해보세요. 저도 절대 지지 않았어요. 시모와 시동생이 절 깔보고 비아냥될 때마다 더 세게 받아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박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동서로 들어온 여자가 아주 한술 더 뜨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쯤 우리는 24평 시댁 아파트에 다 함께 복작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워낙에 인맥이 넓었던 시부의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얘들아, 내 사업하는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65평 아파트를 아주 싼 전세로 우리한테 살라고 하더구나. 방이 무려 5개래.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면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구나. 둘째네도 신혼여행 마치면 합가해서 다 같이 살자꾸나. 시동생네는 정말 싫은 표정이었지만 시부의 뜻이니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다 함께 살게 되었어요. 65평 아파트라니 정말 황홀했어요. 그저 희소식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죠. 집안 분위기를 파악한 동서 또한 절 깔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편의점 알바 정도 하는 주제에 무슨 큰일 하신다고 집안일을 이리도 방치하시나요, 형님? 전 무려 석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잡스러운 단순 노동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요? 동서, 뭐 잘못 먹었어? 손님 형님한테 뭐? 편의점 알바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는 동서는 뭐가 그리 모자라서 여태 교수가 못 되고 시간 강사 전전하고 계신가? 그거로 박사 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한국말도 참 더럽게 하네. 내가 이 대가족 집안일을 다 하지 못하니 내가 가사 분담 해줄게. 동서도 퇴근하면 어느 정도는 도우도록 해. 강사라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안일은 뺀질뺀질 더럽게 안 하려고 하더군요. 진짜 얄미운 동서였어요. 게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자기 방에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아, 누가 내 보석을 훔쳐간 거야. 저 포함 시댁 식구들이 동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서가 절 보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도둑으로 모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형님이 내 보석 세트를 훔쳐갔죠? 형님 말고 누가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이 도둑 같으니라고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서 내놔요. 내 보석 세트 어서 내놓으라고요. 뭐라고? 지금 누굴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난 평소에 장신구 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억울해 죽겠네 진짜. 전 진짜 억울했어요. 나갈 일이 편의점 야간 알바뿐인데 가뜩이나 평소에 싫어하는 동서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것도 가족들 다 보는 데서 말이죠. 그때 시모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수하더군요. 예, 강 교수야. 아, 내가 잠깐 빌려간 거다. 얘기를 하고 갖다 쓸 걸 그랬구나. 지금 바로 갖다 줄게. 기다려라. 전 동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제가 왜 형님한테 사과를 해요?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허. 정말 동서의 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었으나 참았어요. 남편과 시부가 절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며 동서를 혼내줬기 때문이에요. 작은 며느리야, 너 전후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생사람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왜 손익 형님한테 막말을 하니?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걸리면 그땐 진짜 혼날 줄 알아라. 알았냐? 이렇게 늘 내 편이던 시부의 정신이 점차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매의 시초였죠. 밥을 방금 먹고도 돌아서면 밥 달라 하고 집도 못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책 많이 읽어서 아는 것 많던 시부가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부를 존경했던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전 우리 딸을 돌보면서 시부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 은퇴하고 집에만 있던 시모도 은근히 치매 걸린 시부를 멀리하더라고요. 아, 당신 바지에 똥 쌌어요? 온 집안에 이 냄새를 어쩔 거야? 난 비위가 약해서 못 치우겠다. 얘 큰며느리야, 네가 시아버지 것 좀 치워줘라. 그렇게 저한테 일을 시키고는 시모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전 무진장 화가 났지만 멍한 눈으로 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부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대변 수발을 들어야 했죠. 그 후로도 시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벽에 칠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집안 가족들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딱 한 사람 저만 기억하더군요. 경주야, 경주야 어딨니? 이리 오려무나. 치매 걸린 시부는 늘 저만 찾았어요. 맨 처음엔 힘에 부쳤지만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며 친아빠처럼 잘 대해줬던 시부의 마음이 떠올라 내 딸 뒷바라지 하듯이 시부를 살뜰히 챙겼어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동서는 치매 걸린 시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직렬이라 늘 바빴고 시동생과 시모는 원래 나쁜 인성이었으니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더군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시부는 몇 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모가 같이 자기 싫다고 다른 방 차지하고 시부를 혼자 재우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왔어도 심폐소생술 하나 해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돌아가시고 말았죠. 막상 아이처럼 챙겨줘야 할 시부가 돌아가시니 가슴이 뻥 뚫린 것 마냥 허전했어요.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펐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원래도 신장이 안 좋았던 시모가 급기야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소연했어요. 얘들아, 투석은 한 10년이 한계라고 하더라. 이애미가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둘 거니? 정말 면목 없지만 가족 중 신장이식을 받고 싶구나. 병원에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주겠니? 우리 부부와 동선의 부부 이렇게 4명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 다 시모한테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눈알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입을 삐죽거리며 그러더군요. 형, 나 못해. 나 어렸을 때부터 몸 약한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신장 주면 난 제명에 못 살 거야. 나도 애가 있고 가정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랑 아이는 어떡해. 형이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드려. 형이 큰아들이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열이 확 받더군요. 아니 도련님, 어머님이 막내 아들이랑 동서 예뻐해서 이것저것 챙겨줄 때 넙죽넙죽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정작 어머님 필요할 땐 발을 빼요? 뭐 우리 남편은 싱글인가요? 가정, 직장, 아이, 와이프까지 다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우리 남편만 신장이식 해드려야 하나요? 대체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고요? 시동생네 부부한테는 우리 남편은 신장이식 못 해드린다고 외치고 왔지만 정작 집에 와서 시모의 측은한 얼굴을 보니 큰아들인 남편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미안한데 헌엄마, 나 우리 엄마 신장이식 해드려도 될까? 남편이 넌지시 제게 물었어요. 전 엄마 없이 자랐기에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내 입장이라도 내 엄마 신장이식 100번도 더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요 여보, 잘 생각했어요. 어머님 더 악화되기 전에 얼른 이식수술 진행합시다.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본인 신장 한쪽을 이식해드렸어요. 나란히 같이 수술대에 누워 수술 준비를 하면서 두 모자는 펑펑 울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게도 시모가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 경준이가 수찬이 보고 얼른 신장이식 해주라고 했다며. 내가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보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는구나. 너한테 너무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어려서부터 홀로 고되게 살아온 너를 너무 못되게 굴고 무시하고 타박했다. 시애미인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잘못을 빌게. 내가 몸 회복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게. 앞으로 우리 큰며느리 진짜 잘해줄게. 시모로부터 그런 따스한 말, 사죄의 말은 처음 들어봤기에 엄청나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죠. 어머님, 곧 수술 들어가셔야 할 분이 그렇게 울면 안 돼요. 얼른 진정하세요. 자식이 엄마한테 신장이식 수술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하도 투석을 많이 하셔서 어머님 얼굴도 까매지고 영 보기 싫어요.
우리 남편 깨끗한 신장이식 받으시고 얼른 다시금 건강 회복하세요. 아버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죠. 어머님의 그 사과 제가 받아드릴게요. 저도 어머님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렇게 수술을 앞두고 고부지간에 찐하게 화해를 했어요. 남편은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기에 아마 신장도 좋은 컨디션이었나 봐요. 수술 후 남편과 시모 모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동서는 시모가 큰며느리인 제게 잘해주는 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더욱더 투덜댔어요. 원래는 본인만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시모가 제게도 잘해주니 심통이 났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지붕 세 가족 속에서 우리 아이와 동생의 아이까지 모두 복작복작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자, 다들 모였지? 이제 우리가 손녀 손자들도 태어나서 식구가 많이 늘었으니 다들 분가를 해도 될 때가 온 것 같다. 나도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신장이식 수술 받고 건강이 좀 좋아지니 노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너희도 여지껏 내 눈치비 다 맞추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특히 우리 큰며느리 하은애미가 정말 수고했어. 내 남편 치매 수발까지 들었으니 말 다 했지 뭐.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니? 나라에서 효부상을 세워줘도 시원찮지 암. 어쨌든 때마침 미국으로 이민 갔던 니들 시아버지 지인이 암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돌아왔단다. 그래서 이 집을 좀 비워달래? 자, 다들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애미가 입 싹 씻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을 나가라는 말은 분명했어요. 드디어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기분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즈음 시모한테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다 보니 싸가지 없는 동서에게까지 친절해졌어요. 제 마음이 좀 유해지더군요. 동서네가 먼저 분가했는데 동서네 이사가는 날 남편과 함께 짐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런데 박스에서 웬 서류가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본의 아니게 그 서류의 내용을 보게 됐어요.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거래 금액 무려 25억짜리였죠. 동서를 붙잡고 물었어요. 동서, 지금 이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언제 산 거야? 친정에서 돈 대주셨어? 친정은 무슨? 그 강남 아파트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사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동안 세만 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가게 됐네요. 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다고? 우리한텐 이런 방구도 없으셨는데 대체 언제? 왜? 어떻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주신 거지? 형님, 지금 무슨 취조예요? 저희 이삿짐 싸는 거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 밖에서 친구 모임을 하고 계시는 시모한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다짜고짜 따지고 물었죠. 어머님, 이럴 수 있으세요? 어떻게 동선에만 2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주실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조그만 아파트 반전세로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막말로 어머님한테 신장 준 사람 누구예요? 시아버지 치매 수발 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부부가 굳은 일 다 하고 자식 취급은 안 하신다 이거죠?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아유 얘, 이 시애미가 입 싹 씻는다고 안 했잖니. 우리 큰아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마련 안 했겠니? 한 5, 6년 전에 내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갖고 있던 천산이랑 땅이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박이 났더랬지. 심지어 그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너도 나도 그 땅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난리더라.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고 현금으로 쥐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둘째네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니네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사주려고 발품 팔아서 시간 날 때마다 강남 빌딩 보러 다녔어. 얼마 전에 딱 마음에 드는 게 매물로 나왔더라. 그거 무려 100억짜리 빌딩이다 너. 월세가 한 달에 2,500만 원은 나온단다. 우리 큰아들이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어서 살기 참 팍팍했지. 이제 원 없이 쓰고 살아라. 아껴서 똥 된다는 말 있지 않냐? 나중에 죽을 때 돈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니고 적당히 쓰면서 살 거라. 집은 니네가 알아서 고르도록 해라.
월세 모아서 사든지 아니면 일단 대출 받아서 사고 갚든지 마음대로 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따가 계약하도록 하자. 건물주인만 변하기 전에 얼른 도장이랑 신분증 갖고 나오도록 해. 속사포 같던 시모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서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쿵덕거렸어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이렇게 해서 우린 무려 100억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물티슈 한 장 쓸 때마다 아까워서 티슈에 물 몇 방울 묻혀 쓰고 말까 고민하던 저였는데 이젠 아침 조식으로 뷔페도 자주 가고 가사 도우미도 쓰면서 편하게 살고 있네요. 이게 다 시모 덕분이에요. 시모가 전문가를 써서 세금 문제며 건물 관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강남 아파트 받고 뻐기던 동선에는 시모한테 항의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울분을 토하더군요. 자기네보다 4배 더 비싼 건물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모나 저나 딱 잘라 말했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시모도 은근히 입이 무거운 편이어서 몇 년간 거액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강남 25억짜리 집 받은 동선에도 시모가 대출받아서 자기네들 아파트 해준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동선회와는 발 끊고 살려고요. 아직 시모가 계시기에 인연까지 끊을 순 없겠지만 나중에 시모가 돌아가시면 그땐 정말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열 올리고 있는 건 우리 친엄마 아빠 찾기와 고아원 봉사예요. 고아원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생필품 다 사가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있죠. 고아원에서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면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나요. 어릴 적 제 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출생 시대의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존재죠. 아무리 가족 없는 고아라도 모두들 원 없이 먹고 편하게 지내며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부터 실천할게요. 모두들 행복합시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